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AI랩의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최애 작품 이용권 선물해주는 헬릭스 푸시 개발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의 이여훈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헬릭스 푸시 자체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헬릭스 푸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헬릭스 푸시의 특성, 그리고 미열람작 추천 모델과 기열람작 추천 모델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열람작 추천 모델까지를 제가 진행하고 기열람작 추천 모델과 헬릭스 푸시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팀의 이여우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헬릭스 푸시 소개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번 세션은 AI 모델 또는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그것을 헬릭스 푸시라는 도메인에 적용하면서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부 태스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유저에게 푸시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기 이탈 예측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간대에 푸시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열람 시간대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저에게 어떤 작품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화 추천 모델인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태스크로만 범위를 한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릭스 푸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개인화된 컨텐츠 푸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컨텐츠 푸시 그리고 개인화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 푸시입니다. 카카오 페이지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푸시 알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위의 알림처럼 캐시를 선물한다거나 이벤트를 통해 열람을 유도하는 푸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푸시는 헬릭스 푸시의 범위가 아니고요. 아래의 푸시 알림 형태로 특정 작품에 대해 이용권을 선물하거나 연재 상태의 변화 등을 알리는 푸시의 형태가 있습니다. 헬릭스 푸시는 이런 컨텐츠 푸시 중에서도 작품 이용권을 유저에게 선물하는 형태의 푸시에 속합니다. 다음은 개인화입니다. 같은 날 다른 유저에게 선물된 헬릭스 푸시 미열람작 추천의 예시입니다. 유저 1의 경우는 판타지 작품인 도구랑을 열람했기 때문에 유사한 판타지 작품인 마탄의 사수 이용권을 선물받았습니다. 반면 유저 2의 경우는 로맨스 판타지 작품인 흑막 범고래 아기님을 열람했기 때문에 유사한 로맨스 판타지 작품인 겨울성의 아기 제수님 이용권을 선물받았습니다. 헬릭스 푸시는 이렇게 유저의 취향에 맞춰서 개인화된 작품 이용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왜 개인화된 콘텐츠 푸시를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존 이벤트 캐시 지급 방식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벤트 캐시 지급 방식의 경우 유저에게 이벤트 캐시를 지급하고 유저는 그 이벤트 캐시로 본인이 원하는 작품 이용권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서 작품을 열람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지급된 이벤트 캐시를 가지고 유저가 직접 작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개인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큰 단점은 운영 비용의 증가에 있습니다. 유저에게 지급되는 이벤트 캐시가 곧바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 캐시 지급액 중 일부를 작품 이용권 선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즉 유저에게 작품 이용권을 선물하고 해당 작품의 열람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작품 이용권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해당 CP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 역시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이벤트 캐시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이용권 선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대체한 만큼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유저가 직접 작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에게 선물할 작품을 선택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작품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최적인지, 즉 개인화에 대한 고민이 필수입니다. 헬릭스 푸시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캐시를 지급하는 방식과 작품 이용권을 선물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했는데요. 헬릭스 푸시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러한 기존의 이벤트 캐시 지급량 중 일부를 작품 이용권 선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우선 운영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목표는 이벤트 캐시 지급량을 절감하는 것이었고 목표치는 당시 지급량의 20%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면서도 이벤트 캐시 지급량을 줄일 경우 예상되는 열람자 수 감소를 방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즉 헬릭스 푸시를 통해서
열람자 수가 푸시 적용 이전과 같거나 더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CP사의 이용권 지급 동의와 관련되는데요. CP사의 이용권 지급 동의를 구해서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CP사의 매출 역시 증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화 추천의 관점에서 헬리스 푸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도메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예시는 카카오 페이지 내에 임의의 유저의 3개월간 열람 이력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그래프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이 일자이고 세로축이 각각의 웹툰 또는 웹소설인데요. 그래서 각 점은 일자마다 유저가 작품을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때 점의 색깔이 어두운 회색에 가까울수록 초반의 에피소드를 열람한 것이고요. 밝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후반의 에피소드를 열람한 것입니다. 이 유저의 열람 패턴을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의 색깔이 점차적으로 회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즉 에피소드 단위로 순차적으로 열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축을 고정했을 때 여러 개의 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시에 여러 작품에 대한 열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의 색깔이 회색에서 차츰 밝아진 이후에, 즉 어느 정도 열람을 하고 나서 이탈하거나 혹은 연재 완료된 작품을 완독했을 때 그 이후로는 몇 달 동안 해당 작품에 대한 열람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작품을 재소비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란색이 띄엄띄엄 반복되는 패턴, 즉 연재 진행 중인 작품을 열람할 때 연재 주기나 기단무 등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간헐적으로 열람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순차적 열람, 동시 소비, 낮은 재소비율, 마지막으로 간헐적 열람까지 총 4가지의 도메인 특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저 이탈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 달간 열람 일수, 그리고 열람 작품 수에 따른 다음 달의 이탈률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람 작품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열람 일수가 잦아질수록 유저들은 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저 열람 패턴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열람 작품 수는 방금 보여드린 유저 열람 패턴에서 세로축의 폭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열람작 이용권을 유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람 일수는 유저 열람 패턴에서 가로축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가로축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열람작 이용권을 유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열람작 푸시와 기열람작 푸시는 풀어야 하는 문제도 다르고 예상되는 효과도 다르기에 태스크를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릭스 푸시 시스템 전반을 요약하고 각각의 푸시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릭스 푸시의 정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개인화된 콘텐츠 푸시 시스템입니다.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운영비용 효율화, 열람자 수 방어, CP사 매출 증가입니다. 또한 유저 리텐션에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열람작 푸시, 기열람작 푸시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열람작 추천 모델, 기열람작 추천 모델 중 미열람작 추천 모델을 적용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열람작 추천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의 열람 이력이 주어지면 작품 인베딩 모델을 통해 열람 이력과 유사한 푸시 발송 후보 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을 통해서 최종으로 발송할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작품 인베딩 모델과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품 인베딩 모델입니다. 작품 인베딩 모델은 작품이 주어지면 작품을 벡터 공간 안에 매핑시키는 모델이고, 이것을 통해서 시드 작품이 주어졌을 때 유사 작품을 찾아줍니다. 인베딩 모델의 결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벡터 공간 안에서 같은 장르의 작품들끼리 뭉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게 보았던 닥터 브레인이란 작품의 경우 드라마 장르에 속하고, 벡터 공간 상에서 근처에 위치한 작품들이 유사 작품이 됩니다. 다음은 작품 인베딩 모델의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지표는 테마 키워드 프리시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시드 작품의 테마 키워드와 유사 작품의 테마 키워드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예시의 경우 유사 작품에 등장하는 키워드 수는 8개이고 그 중에서 시드 작품과 겹치는 개수는 2개로 테마 키워드 프리시전은 25%입니다. 다음은 작품 인베딩 모델의 구조입니다. 유저가 열람한 작품의 레이블을 1, 네거티브 샘플의 레이블을 0으로 두고
유저 피처와 작품 피처로 레이블을 예측하는 형태입니다. 유저 피처들을 받아서 벡터화하는 유저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아이템 피처들을 받아서 벡터화하는 아이템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존재하고, 이 레이어들의 결과로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학습된 작품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출력값을 작품 임베딩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 비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구조를 달리하면서 성능을 비교했고, 이 중에서 키워드 프리시전을 최적화하는 구조를 선택했는데요. 이때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구조가 가장 간단하지만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임베딩 모델 개선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초기 모델의 결과인데요. 닥터 브레인의 유사 작품 중 이 망할 놈의 징크스라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작품은 로맨스 성향이 짙은 작품이기 때문에 시드 작품인 닥터 브레인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았을 때, 초기 모델의 경우 모델을 학습할 때 최근 활성 유저 중 일부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 2016년 11월 연재 시작된 직후 가장 많은 월 열람자 수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는 열람자 수가 많지 않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최근 데이터만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 데이터 내에 해당 작품의 임베딩을 학습할 만큼 충분한 샘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작품별로 해당 작품이 가장 활발하게 열람되던 시기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샘플링을 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최근 6개월, 최근 1년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작품별로 가장 활발하게 열람되는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단위로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등장하는 3개의 작품에서 각각 해당 작품을 열람한 유저들을 일부 샘플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별로 가장 활발하게 열람되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별로 샘플링을 했을 때 활발하게 열람되던 시기에 열람한 유저가 뽑힐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힌 유저들의 장기 열람 이력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학습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샘플링 방식을 바꾸기 전후의 닥터 브레인 첫 열람 연도 분포입니다. 왼쪽의 경우는 기존 방식의 최근 활성 유저 샘플링 결과로 최근 열람 이력만 가져왔기 때문에 2024년에 열람 이력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 작품 단위 유저 샘플링을 한 결과로 2016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처음 연재되던 시기에 열람 이력부터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을 열람한 전체 유저의 열람 연도 분포와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데이터의 11만 명 유저보다 많은 43만 명 유저가 샘플링 되긴 했지만, 닥터 브레인 작품을 열람한 유저 수는 기존의 11명에서 5,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방식을 바꾼 결과 닥터 브레인의 유사 작품 리스트가 스릴러 작품 위주로 바뀌면서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도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프리시전 기반의 정량 지표입니다. 정량 평가 결과 오래전 연재된 작품 그리고 최근 연재 시작된 작품에서 모두 테마 키워드 프리시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시드 작품의 커버리지 면에서도 40% 정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열람적 선호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유저 작품 페어가 주어지면 작품의 선호도를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후보군이 3개라고 하면 각각의 후보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유저의 후보 작품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 작품으로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판타지 작품인 템빨, 두 번째는 로판 작품인 악당 가문의 상속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라마 작품인 무빙입니다. 그런데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유저가 기존에 열람한 작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나홀랩 그리고 도구랑을 열람했을 때 각각의 후보 작품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작품 임베딩 공간을 다시 보여드리면 열람한 작품이 윗줄에 그리고 후보 작품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임베딩 공간 상에서 봤을 때 3개의 후보군 중 어떤 후보의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저가 열람한 작품들과 가장 유사한 판타지 작품인 템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유저의 미열람작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의 기열람 작품과 후보의 유사도를 더한 값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저가 판타지 작품만 본 게 아니라 판타지, 로판을 둘 다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이 방식으로 구한 선호도가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베딩 공간 상에서 윗줄이 열람 작품, 아랫줄이 후보 작품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선호도를 계산한다면 유저의 선호도는 나올렛과 후보, 그리고 아기후국님은 조용히 살고 싶어 후보의 유사도를 각각 더한 값인데요. 후보 작품들 중 어떤 작품이 선호도가 높게 예측될까요?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무빙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됩니다. 템빨의 경우는 나올렛과는 유사하지만 아기후국님과는 유사도 점수가 낮고, 악당 가문의 상속녀입니다의 경우 아기후국님과는 유사하지만 나올렛과는 유사도 점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위치하는 드라마 작품인 무빙이 선호도 상위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결과를 납득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는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본다면, 애초에 이 유저가 열람한 작품인 나올렛과 아기후국님이 인베딩 공간 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호도 공식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열람작과 후보 작품의 유사도를 더할 때 어떤 작품에 집중할지 가중치를 주어서 유사도를 가중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게 되면 각각 나올렛과 유사한 템빨, 그리고 아기후국님과 유사한 악당 가문의 상속녀입니다가 선호도 상위 작품으로 선택됩니다. 아마도 이전의 결과에 비해서 납득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을 설계했는데요. 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호도를 구할 작품을 타겟 작품, 유저가 그동안 열람한 작품을 컨텍스트 작품이라고 하면 우선 유저 피처와 타겟 작품을 인풋으로 유저 타겟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또한 유저가 열람한 작품들 중 타겟과 유사한 K개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타겟 컨텍스트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두 점수의 조합으로 최종 미열람작 선호도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의 개선 과정입니다. 최초의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은 단기 데이터만을 활용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유저가 4개월 전 닥터 브레인을 열람했고 최근 템빨을 열람한 유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은 모델 구조에서 컨텍스트 작품으로 최근 3개월의 이력만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유저의 경우 4개월 전 열람을 했던 닥터 브레인은 반영되지 않고 템빨만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템빨과 유사한 판타지 작품 위주로 미열람작 푸시 작품이 선택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유저 열람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저가 일정 시간 동안 선호도를 가지고 열람했던 작품이라도 한번 이탈하거나 완독해서 더 이상 작품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유저는 그 작품을 다시 열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래전 선호 작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유저의 선호도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기의 선호 작품까지 모두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에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결과는 예상 가능하시듯이 템빨과 유사한 판타지 작품과 닥터 브레인과 유사한 스릴러 작품이 섞여서 미열람작 푸시 작품으로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지표의 변화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장기 열람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후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히트 레이시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전후 2주씩을 각각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히트 레이시오가 8.6%에서 12.4%로 약 44.6%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열람작 푸시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 요약입니다. 작품 인베딩 모델의 경우 오래된 작품의 인베딩 퀄리티에 문제가 있었고 작품 단위 유저 샘플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열람작 선호도 모델의 경우 다면적 선호도를 가지는 유저들의 추천 결과에 문제가 있었고 모델이 참고하는 열람 작품 수를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낮은 재소비율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장기 열람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마지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AI 랩의 이여운입니다. 이어서 기열람작 추천 모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열람작 추천 모델은 말 그대로 유저가 이미 읽은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해보자면 유저가 2주간 열람한 작품들을 이후 3주간 몇 회차 더 읽을지 예측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예측한다라는 점에만 집중하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규칙으로도 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주간 가장 많은 회차를 읽은 작품 또는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을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읽은 날짜가 같으면 더 많은 회차를 읽은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규칙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규칙만으로 추천해도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데요. 여기서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려면 먼저 성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기열람작 추천 모델의 성능은 크게 히뎃 K와 히뎃 탑1이라는 두 가지 정량 지표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히뎃 K는 유저가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상위 K개의 작품 중에 하차하지 않은 작품이 한 개라도 있는 유저의 비율을 뜻합니다. 사실 기열람작 푸시는 혜택성 푸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유저에게 한 번에 많은 작품의 이용권을 주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어제나 그저께 준 이용권과 같은 작품의 이용권을 오늘 또 준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새로 볼 회차가 없는데 그 작품의 이용권을 준다거나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필터링 로직을 적용합니다. 이런 필터링 로직을 적용하고 남은 나머지 목록에 대해서도 유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보다 큰 K값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히뎃 탑1은 히뎃 K와 다르게 일반적인 추천 과제에 사용되는 추천 지표는 아니고 최애 지표를 잘 예측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새롭게 정의한 지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애 작품으로 예측된 작품과 실제 최애 작품이 일치하는 유저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실제 최애 작품이란 이후 3주간 가장 많은 회차를 읽은 작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량 지표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단순한 규칙의 성능을 평가해보면 약 82%의 유저에게 아직 읽고 있는 작품을 그리고 약 47%의 유저에게 최애 작품을 추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규칙 간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많은 회차를 읽은 것보다 좀 더 최근에 읽은 것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규칙 3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규칙만으로 추천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가 어떤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편만 연재되는 작품이라 많이 볼래야 많이 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열람 회차만 고려한다면 이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또 유저가 새로 볼 작품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 작품 저 작품의 첫 화까지만 봤는데 이 작품들을 가장 최근에 봤다는 이유만으로 최애 작품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할 수는 있지만 이 유저가 이 작품을 하차했는지 여부를 단순한 규칙만으로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미 하차한 작품이라면 그 작품의 이용권을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력, 모델, 출력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진행했는데요. 단순히 몇 회차를 읽었고 얼마나 최근에 읽었다라는 정보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정확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보다 고도화된 모델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정답 데이터, 즉 모델의 출력 역시 유저의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먼저 입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언제 열람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히 포함이 되었고요. 얼마나 최근 회차를 열람했는가도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고려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회차까지 공개된 작품을 1회차까지만 본 경우보다 100회차까지 다 본 경우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열람에 사용한 티켓 타입이 대여권인지 소장권인지 또 열람한 작품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다무인지 유료 열람인지도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로 보았는데요. 기다무 작품을 열람했다면 기다무 주기에 맞춰서 회차가 무료로 열릴 때마다 기다려가면서 읽었는지 또 유료 열람이었다면 열람에 사용한 현금과 이벤트 캐시의 비율이 얼마인지까지 고려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에게 이벤트 캐시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이벤트 캐시만을 이용해서 유료 열람을 하는 것보다 실제 현금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화된 모델 구조입니다. 기열람작 추천 모델은 기본적으로 버트 구조를 차용했는데요. 버트는 토큰의 입력 임베딩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임베딩 레이어의 합을 사용합니다. 먼저 문맥과 상관없이 토큰의 고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토큰 임베딩 레이어,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임베딩 레이어, 마지막으로 어순을 구분하는 포지션 임베딩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열람작 추천 모델도 비슷하게 이 모델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보별로 임베딩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의 토큰 하나는 열람 내역 1개에 대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열람 내역이 어떤 작품을 열람했는지, 또 언제 열람한 내역인지, 유료 열람이었다면 현금 지급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각각의 임베딩 레이어로 표현하고 이들의 합을 열람 내역의 최종 입력 임베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람 내역에 대응되는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주간의 전체 열람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버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텐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은 토큰의 임베딩을 구성할 때 그 토큰이 다른 토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he라는 토큰이 my dog와 같은 개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he라는 토큰은 다른 토큰보다는 my나 dog 토큰과 더 관련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he라는 토큰의 임베딩을 구성할 때 my나 dog 토큰의 임베딩을 더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기열람작 추천 모델에서도 작품 A 3화의 열람 내역은 작품 B나 작품 C의 열람 내역보다는 같은 작품 A 1, 2화의 열람 내역과 더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작품 A 3화의 임베딩을 구성할 때 작품 A 1, 2화의 임베딩을 더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출력입니다. 사실 선호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저가 이 작품을 몇 회차 더 열람하는가로 정의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값을 그대로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정답 데이터로 사용하면 유저의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3주간 아예 안 읽은 작품과 한 번이라도 읽은 작품의 선호도 차이가 한 번 읽은 작품과 두 번 읽은 작품의 선호도 차이보다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전자는 하차한 작품과 하차하지 않은 작품의 선호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데이터가 0이면, 즉 하차한 작품이면 그대로 0을 사용하지만 1 이상이면, 즉 하차하지 않은 작품이면 일정한 값을 더해서 두 경우의 선호도 차이를 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히뎃1이 1.75%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너무너무 많이 읽은 작품과 너무 많이 읽은 작품의 선호도 차이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선호하는 작품의 경우 어떤 작품의 이용권을 줘도 읽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지나치게 큰 값이 사용되면 학습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데이터의 최대값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결과 히뎃1이 3.54%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된 버트 기반 추천 모델로 다시 성능을 평가해보면 약 88%의 유저에게 아직 읽고 있는 작품을, 그리고 약 53%의 유저에게 최애 작품을 추천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규칙 기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약 6%포인트 개선된 결과인데요. 카카오 페이지의 전체 활성 유저가 약 200만 명이고 이들의 6%인 12만 명에게 매일 이벤트 캐시 300원을 주어진다라고 계산해보면 이 6%포인트의 차이는 약 3,600만 원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정량 지표가 실제 서비스에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대략적인 추정치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순한 규칙 기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버트 기반 추천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유저 데이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저가 2주간 가장 많은 회차를 읽은 작품은 작품 F였는데요. 무려 51개 회차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추천 모델은 이 작품 F의 선호도를 가장 낮게 예측했는데요. 반면에 3회차만 읽은 작품 I의 선호도 점수는 가장 높게 예측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열람한 작품 H의 선호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다 자세한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회차를 읽은 작품 F입니다. 이 그림에서 각 원은 각 날짜의 작품 F, 열람 내역을 의미하는데요. 원의 크기가 클수록 열람 회차 수가 많고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현금 결제 비율이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유저는 작품 F를 9일 내내 열람했는데요. 열람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하루에만 8개 회차를 읽었고 또 100% 현금 결제하여서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117화까지 공개된 작품 F를 115화까지만 열람하다 돌연 열람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저는 작품 F를 유료 결제한 후 실망했다. 그래서 선호도 점수가 낮게 예측되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저는 이후 3주간 작품 F를 한 회차도 더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회차만 읽은 작품 I입니다. 작품 I는 일주일에 한 번에 한두 회차만 열람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 열람할 때 가장 최근 회차를 열람하기도 했고 또 100% 현금 결제하여서 열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유저는 작품 I의 새로운 회차가 올라올 때마다 현금 결제하여서 읽을 정도로 좋아한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I와 유사한 패턴으로 열람한 작품 H입니다. 작품 H 역시 일주일에 한 번에 한 회차씩만 열람했지만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 회차를 열람하지도 않았고 또 현금 결제하여서 열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기다무 티켓을 이용해서 열람했는데요. 물론 기다무 티켓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강력한 선호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유저는 다른 작품에서는 현금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열람작 추천 모델에 대한 소개였고 마지막 챕터인 헬릭스 푸시의 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각 모델의 적용 결과입니다. 미열람작 추천 모델의 목표는 유저가 더 많은 작품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헬릭스 푸시 런칭 전 열람 작품 수를 기준으로 유저를 그룹별로 나누고 이 그룹 내에서 미열람작 푸시 반응 여부에 따른 열람 작품 수를 비교했습니다. 모든 유저 그룹에서 미열람작 푸시에 반응한 유저들이 반응하지 않은 유저들보다 더 많은 작품을 열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열람작 추천 모델의 목표는 유저들이 더 자주 작품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열람 일수를 비교했을 때 모든 유저 그룹에서 기열람작 푸시에 반응한 유저들이 반응하지 않은 유저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자주 작품을 열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함께 적용한 헬릭스 푸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벤트 캐시에 사용되는 비용은 줄이고 이로 인해 열람자 수가 감소되는 것은 방어하면서 또 매출과 직결되는 현금 거래액은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운영 비용 효율화입니다. 헬릭스 푸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의 동기간을 비교했습니다. 헬릭스 푸시는 2023년 8월 마지막 주에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따라서 8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헬릭스 푸시와 상관없는 22년과 23년의 차이를 나타내고 추석 연휴 전후 3주간은 헬릭스 푸시가 적용되지 않은 22년과 적용된 23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헬릭스 푸시 런칭 전에는 두 해의 운용 비용이 15% 내외로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지만 런칭 후에는 23년의 운용 비용이 50% 이상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열람자 수 역시 개선되었는데요. 헬릭스 푸시 런칭 전에는 23년의 열람자 수가 22년보다 적었지만 런칭 후에는 23년의 열람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과 직결된 현금 거래액 역시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헬릭스 푸시 런칭 전에는 23년의 현금 거래액이 22년보다 적었지만 런칭 후에는 23년 현금 거래액이 22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카오 페이지에만 적용되었던 헬릭스 푸시를 현재는 카카오 웹툰, 타파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애 작품의 이용권을 헬릭스 푸시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